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정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특히 바람 피우는 게 무슨 로맨스인 줄 아는 사람들, 꼭 이 사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시기는 제가 27살 한창 때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다고 죽자 살자 따라다니던 남편이 처음에는 조금 부담되었지만 저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남자에게 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며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었어요. 적어도 이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바람만큼은 안 피우고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껴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잘난 것도 없었고 그냥 저와 비슷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단지 저보다 4살이 많았었기에 저보다는 회사 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직급은 저보다 높고 연봉이 좀 더 많은 수준이었죠. 시댁과 친정을 비교하면 서로 비슷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 집이 조금 더 잘 사는 정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냥 흔히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렇다고 저도 잘난 집안은 아니었기에 서로 결혼하는 데는 딱히 특별한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보고는 너무 이쁘다며 자기 아들이랑 결혼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셨고 저한테 최대한 맞춰주시려고 했었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가도 시부모님이 뭐 시키거나 한 적도 없으세요. 항상 저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다 하려고 하시고 저희가 용돈을 드리면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그냥 너희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역으로 과일이나 한우 고기 같은 것을 사서 보내주시는 정말 멋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임신하게 되자 시아버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한의원을 찾아가서 보약도 직접 지어 먹여주시고 출산 전에도 출산 선물이라고 정말 이것저것 사서 보내주실 정도로 저는 친구들에게 시부모님 진짜 잘 만났다고 부럽다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에서 남편에게 잘못한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런 대우를 시댁에서 받고 있다는 걸 듣고는 저희 부모님도 항상 남편에게 박서방 힘내라며 가끔씩 용돈을 찔러주시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들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데 쓰이게 될 줄은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였습니다. 둘째를 낳은 후에 회사를 휴직한 채로 저는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가 바빠서 감사 기간이라는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늦은 밤 10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항상 안쓰러워서 보약도 지어 먹이고 항상 아침은 거르지 않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도 차려놓고 남편을 위해서 제가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겨우 3시간 자고 나가는 남편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들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남편이 더러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 든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핑계를 대고서는 회사 동료랑 바람이 났던 것이었죠. 그것도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20대 중반의 신입사원과 말이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도 좋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에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으나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라는 말을 뱉으며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급히 달려나가더군요. 저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회사 일이면 집에서 받으면 되지 왜 저리 다급하게 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하루 남편이 집 밖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 횟수가 4번이나 되었고 그 다음 날인 주말에도 전화를 받고는 급히 친구가 왔다며 잠시 나갔다 온다고 말하며 사라지고 10시가 다 되어서 들어오고 계속 전화에 얽매여 있는 게 마치 무슨 남자가 여자랑 싸우고 나서 화해를 바라는 모습 같은 추측까지 들더군요. 예전에 저랑 연애할 때도 남편이 저한테 잘못을 하면 딱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거든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 몰래 뒤따라가 봤습니다.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 차 안에서 들어가서 한참을 통화하며 소리까지 지르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니 의심이 점점 커져가서 저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 이런 태도를 보이는 남편에게 저는 여자가 생겼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남편의 차로 들어가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집으로 오는 내내 아니길 빌었어요. 정말 아니길 빌면서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 속에 넣고 틀었던 블랙박스 속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상간녀가 확실히 있었더군요. 그리고 그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이서 그 아이 출산 문제와 저와 이혼하는 문제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그 상간녀의 얼굴도 나오고 둘이서 데이트하는 것도 다 찍혀 있었습니다. 서로 아주 신나서 차 안에서 뽀뽀도 하고 진짜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악 물고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자고 있다가 뺨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당황하며 놀란 남편은 저에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길래 뺨을 한 대 더 때렸습니다. 네가 왜 맞는지 아직도 모르겠냐니까. 그때 남편은 눈치를 챈 건지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알았냐길래 그렇게 대놓고 티내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모두 책임지고 수습해 보겠다고 하길래 이미 임신한 일 어쩔 거냐고 하니 제가 거기까지 알 줄은 몰랐는지 남편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더니 무릎까지 꿇고는 손으로 싹싹 빌더군요. 사실은 회사 신입 여자였는데 자꾸 자기한테 들이대고 따로 밥 먹자고 하고 술 사달라고 하고 자기도 오랜만에 연애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만 정말 나는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아무튼 당신과 이혼할 생각이나 그 여자랑 결혼해서 산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 해봤고 나는 당신을 아직도 정말 사랑하고 애들도 사랑한다네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걸고 넘어지길래 나는 책임 못 진다고 말하니 그 여자가 당신하고 이혼하지 않고 자기랑 결혼하지 않으면 회사의 모든 걸 다 밝히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고 남편은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진짜 남편한테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아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임신까지 시켜놓고 책임지기 싫다는 그 말을 또 여자한테 강요하고 사람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남편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정말 그동안 내가 남편으로 대우해줬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었던 거, 감사기간이라고 바쁘다고 늦은 밤에 왔던 거, 전부 다 싸그리 그 상간녀와 놀아나기 위해서였고 주말 근무도 마찬가지였고 새벽까지도 그 여자랑 같이 있다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몇 시간 안 자고 나가던 남편을 저는 안쓰럽게 생각하며 보약이며 보양식이며 지어와서 먹이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가치가 없고 자존감도 없는 그런 남이 쓰다 버린 고장난 선풍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죽도록 울면서 빌고 사정하는 끝에 결국 이혼은 안 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자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애들까지도 미워지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 여자는 계속 남편에게 전화가 오고 임신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더군요. 오히려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자기가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중이니까 남편은 저 같은 여자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며 둘이 대화하는 거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찍어보내고 그냥 빨리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저도 도저히 참지 못해서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남편을 두들겨 팼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너랑 사돈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앞으로 볼 면목이 없다며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시고 사과하셨지만 사실 그건 분풀이었을 뿐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식어버리더군요.
제 마음도 그렇게 식어버렸던지라 저는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이혼하지 말고 일단 따로 나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혼자 몇 달이고 1년이고 살다 보면 마음이 좀 진정되고 그때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며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는 무기력증도 너무 심각해져서 정신병원까지 다니며 우울증 약을 먹었던지라 아이한테도 안 좋고, 마침 회사 복직 시기라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시부모님이 와서 돌봐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저보고 모성애가 없네 하니까 정말 죄송한데 모성애는커녕 지금 아이들까지 미워진다고 말했더니 그 이후로는 별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정신적으로 병든 저에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거 생활을 시작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결국 반년 뒤에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애들이 엄마를 많이 찾는다고 사정을 하길래 그 상간녀와 임신한 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갑자기 답변을 회피하는 남편. 알고 봤더니 글쎄 그 여자는 이미 출산까지 다 했다더군요. 이미 너무 시간이 흘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우리 그냥 이혼하자고 당장 그 여자 데려와서 네 부인하고 아이들이랑 알아서 잘 키우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그 여자의 아이는 낳고 나서 보육원에 보낸 것 같다고 지금은 이미 그 여자와 헤어져서 연락도 안 하는 사이라며 제발 자기를 용서해달라는데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될까요? 남편을 한참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쳐다보았지만 정말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조차 들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애들도 엄마 없이 지금껏 잘 살아왔고 이제 적응되었을 거라고 이혼하기 싫으면 소송하자는 말에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성질을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소송하려고 했으나 시댁 부모님께서는 합의 이혼을 권유하며 저에게 유리하게 다 처리해 주셨고 대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가는 걸로 그렇게 이혼했네요. 사실 그때부터 마지못해 살아가지만 저는 종이 인형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한 걸 알게 된 뒤로는 회사에서 남자들이 몇몇 접근해왔지만 누구를 아직은 만나고 싶진 않았고 혼자서 그냥 회사 생활하다가 한 번씩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삶은 4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핸드폰에는 사실 상간녀 번호가 아직 저장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웨딩 사진으로 바뀌더군요. 상대방이 남편인가 해서 클릭해봤지만 다른 남자더군요.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되자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생기더군요. 제 인생을 이렇게 파멸시킨 그 여자는 사진 속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저는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행복하냐고 했더니 엄청나게 놀라더군요. 저는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감히 유부남 꼬셔서 임신까지 해서 출산까지 한 여자가 이렇게 남의 가정 싹 다 박살내놓고 너는 이렇게 행복한 결혼하냐고. 난 절대 그 꼴 못 본다니까. 그 상간녀는 오히려 말하기를 제가 문제가 있어서 남편이 바람나는 거 아니냐고 당차게 말하는 그 여자에게 기대하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상간녀의 온라인 청첩장이 나온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신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건너들어 알게 된 것은 상간녀의 새신랑이 될 남자는 부잣집 남자라고 하더군요. 자동차도 20대의 나이에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이번에 결혼할 때는 신혼집 아파트로 40평짜리 선물을 받아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 그쪽 회사에 소문이 아주 좋게 나 있다고 신데렐라니 뭐니 같은 부러움과 시선들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자 남편과 다녔던 회사도 그만두었고 아이 낳고서 다른 회사에 취직한 거라 그녀의 욕된 과거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상간녀 결혼식 날까지 자료를 모으고 모았습니다. 그동안 상간녀와 싸운다고 모았던 모든 자료와 그녀가 저한테 했던 폭언들, 임신했으니 저보고 헤어지라고 했던 대화 내용들까지 전부 한 녹취록과 사진들을 뽑아서 결혼식 당일날 직접 찾아갔습니다.
설마 제가 결혼식까지 찾아서 오게 될지 모르고 있었던 상간녀에게 다가갔더니 상간녀는 저를 보자 동공에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며 말을 더듬더군요. 저는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최고의 결혼식을 만들어줄게 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바로 신랑 측 쪽을 찾아가서 신랑과 부모님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니 저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부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라고, 여기도 저처럼 사기당하는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친절하게 알려드린다고 제가 가정 파탄났었던 자료들을 보여주자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면서 아수라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 쪽 가족들은 상간녀의 부모들께 손가락질을 하고 영문도 모르고 넋놓고 있던 상간녀 부모와 가족들 상간녀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서 결혼식이 아주 크게 파토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걸 뒤에서 멀찌감치 보는데 정말 그동안 가슴속에 한 맺힌 응어리가 뻥하니 풀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생기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도 좋았고 주변에서도 제가 몹시 밝아진 것 같아서 많이 좋아 보인다고 하네요. 어느 누가 복수가 허무하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로 인해서 그동안 무의미하게 보내는 종이인간에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저도 이제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다시 연애도 해보고 싶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세상에 너무나 소름 끼치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일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6년차 되는 남자이고 저에게는 9살 어린 아내가 있어요. 아내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임신 시도를 몇 번이나 했지만 6년 동안 아이는 가지지 못했어요. 시험관의 인공수정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쉽지 않았지요. 아내의 배가 멍으로 시퍼렇게 변하니 저희는 그냥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둘이서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내와 저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원래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는데 3개월 뒤에 아랫집에서 뉴스에 날 정도로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 불연기가 위로 파고 들어와 저희 집 전체가 그을리고 온 집안이 탄 냄새로 머리가 지끈거리는 정도였어요. 벽에 배인 냄새가 빠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 벽지랑 장판 새로 할 때까지만 부모님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신혼집에서 아내 직장까지 2시간 거리였는데 시댁에서는 아내 직장까지 25분밖에 안 걸려서 아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만족했어요. 게다가 단독주택에 마당까지 있었고 아내는 그걸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이 1층을 쓰시고 저희는 2층을 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원년에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셨다가 한번 크게 망하셨어요. 그때 그나마 어머니 명의로 든 집이라 엄마가 적금 들어놓은 걸로 저희 집 식구가 근근히 버텼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사업이 망해도 빚을 져서라도 돈을 펑펑 쓰고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경주사를 핑계로 집에 며칠씩 안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엄마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요. 자식들만 다 키우면 바로 이혼한다고 땅을 치고 매일같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 집 밑에 지하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침대도 있고 엄마가 무슨 전쟁 대비한다고 이것저것 생수랑 물 많이 사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하방에 곰팡이도 쓸고 냄새도 나고 썩 쾌적하지 않아서 저희 집 식구들은 그곳에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장롱에 있는 저희 돌반지를 팔아서 노름했다는 것을 엄마에게 들키고 크게 싸운 뒤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뭐 한두 번 가출하는 게 아니니까 며칠 지나면 들어오시겠지 했는데 아니 일주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저는 내심 걱정했어요. 어디 길거리에서 술 드시고 노숙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걱정도 잠시 지하방에서 발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내가 마침 회사 휴가라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잠깐 밖에 슈퍼에 나가려고 했는데 지하방에서 누군가 나와 문 밖으로 뛰쳐나가더랍니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서 누구야? 하고 소리쳤대요. 그 여자는 그냥 도망갔고요. 도둑이 들었구나 싶어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하며 지하방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진 거지요. 아버님께서 여자 2명과 함께 그동안 거기서 노숙 아닌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자들은 아마 갈 곳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으니까 아버지의 말에 따라 몰래 지하방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1층, 2층에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지하방 안에 또 짧게 내려가면 거의 원룸 형태의 작은 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자물쇠 여는 게 필요한데 그 열쇠를 아버지만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 생각에는 저희가 그곳을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아니 그런데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은지 누가 봐도 들킬 행동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그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 소리 지르며 집을 나갔고 아버님은 며느리가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발할까봐 놀라서 며느리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지하실로 끌어내렸답니다. 그러면서 화학 소리치며 며느리를 위협했나봐요. 너가 이 사실을 말하면 난 너를 가만히 안 둘 거다. 내 성질 알지 않느냐. 시아버지 성격 더러운 거 익히 알고 있으니 네가 알아서 처신해라. 내가 오늘부로 지하방에서 나갈 테니 너만 입 싹 닫고 쥐죽은 듯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시아비는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후배를 데려다가 반드시 널 해코지할 거다라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며느리에게 했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순진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걸로 일주일 끙끙 앓은 거예요. 저에게 말도 못하고 얼굴 표정만 자꾸 굳어지고 엄청 두려웠겠죠. 그동안 시아버지가 저희 가족한테 보였던 폭력적인 행동과 정말 나이값 못하는 짓거리들이 오버랩되면서요. 그렇게 끙끙 앓다가 저희 가족이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니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결국 아내가 저와 엄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엄마는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해서 부둥켜 안고 울었고요. 저도 화가 나서 아버지를 정말 가만두기 싫었습니다. 아무리 내 아빠라고 해도 이건 아니었고 사람이길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고 술 먹고 실수하고 그러더니 결국 집안으로 몰래 여자까지 들이고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하다니. 어머니와 저는 화가 단단히 났고요. 어머니는 이혼 준비를 해서 고소장을 쓰셨고요. 아버지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혼 소송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와 연을 끊기 위해 저희는 대문 열쇠, 키 전부 바꾸고 아버지가 담 타고 못 들어오시게 담벼락 위에 철조망 같은 것도 싹 다 설치하고 아예 아버지의 흔적을 집안에서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동참했고요. 아내는 좀 무서워했어요. 아버님이 자기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요. 저는 걱정 말라고 했죠. 그래도 무서워하는 아내를 위해 집 밖에 CCTV 설치하고 집마당 쪽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아버지가 무서워서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올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내도 조금 안심하고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요. 어머니는 이혼 소송 준비하시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입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밤낮으로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간병했고요. 거의 저녁 9시, 10시 이전까지는 집에 아내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터진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이혼 소송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몰래 집에 들어와서 여자들과 함께 그 짓거리 했다는 것을 며느리가 폭로했다는 것을 눈치챈 아버지는 복수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아버지께서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마 대문 위쪽 그 높은 담을 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시간 와이프는 평화롭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그때 거실로 들어가 와이프 머리를 세게 내려친 뒤 거의 기절 상태로 만들어 지하방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실수한 게 마당에만 CCTV를 달고 지하방 아빠 자물쇠를 바꿀 생각은 못했던 거였어요.
열쇠를 아빠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차했던 거였지요. 와이프는 안간힘을 쓰면서 끌려가는 도중에 마당에 있던 화분들이랑 정원 도구들을 전부 쓰러뜨렸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병원에서 어머님 챙겨드리고 있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지요. 아주 옅은 잠에 들었었는데 거기서 끔찍한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뻘뻘 흘린 채 깼는데 오금이 저리고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면서 갑자기 와이프가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너무 쎄하니까 핸드폰을 열어 집 CCTV를 확인한 거였죠. 마당 CCTV와 대문 카메라에서 아버지가 담을 넘어 1층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1층에서 며느리를 질질 끌고 지하방으로 들어가고 와이프는 안간힘을 쓰면서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정원 도구들 다 쓰러뜨리고 그런 장면이 찍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경찰에 전화해 당장 출동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차를 타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과 병원은 차 타고 밟으면 한 5분도 안 걸릴 정도로 가까웠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보다 제가 더 빨리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지하방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안쪽에서 지하방 문을 무언가로 막은 상태였고 안에서는 와이프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써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고 결국 옆에 있던 벽돌을 가져와 지하방 반투명 유리를 깨고 안에 손을 넣어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손이 밧줄로 결박되어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술에 취하신 건지 지하방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고 난장판을 피워놨어요.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울었고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결국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며 말하더라고요. 며느리 주제에 아주 고약하다. 뭐 이딴 년이 집안에 들어왔냐?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버림받고 망가진 거 아니냐.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건데 하면서 소리 지르길래 제가 말했죠. 아버지,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가족 오래전부터 아버지 외도와 노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어머닌 화병 때문에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으신 지 10년이 넘었고 저는 아버지 주먹 때문에 심리치료를 몇 년간 받아야 할 정도였다고요. 저희 가족 전부 아버지 때문에 지치고 또 지쳤어요. 엄마와 제가 기가 세고 아버지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니 이젠 제 와이프한테 화풀이를 하시려고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면서 화를 냈고 그때 경찰이 와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아버지를 연행해 갔습니다. 와이프는 결박된 손을 풀고 여경에게 의지해 경찰차를 타고 서울 가서 조사를 받고 심리상담사와 상담호의 집으로 왔고요. 다행히 와이프 몸에는 큰 상처가 없었지만 조금만 1분만 늦었으면 아버지가 무슨 폭력적인 짓을 할지 몰랐던 상황이었고요. 어머니는 쓰러져 있어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고 결국 와이프와 저는 고소를 진행했네요. 특수죄가 포함된 아버지께서는 구속되었고요. 와이프는 엉엉 울며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와이프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마음을 조금 추스리셨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와이프에게 그딴 짓거리를 냈고 그래서 아버지 지금 구속되어 있다고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며느라가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계속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결국엔 어머니는 집을 파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안 되겠다. 이 집에 계속 살면 우리 며느리 불안에 시달리다가 이 시애미보다 단명하겠다. 이게 다 내 남편 간수 못한 내 잘못이니 집 팔아서 니네들 아파트 해주고 나 시골에 내려가 살란다 하고 모든 걸 처분하셨습니다. 결국 집을 팔았고 어머니는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이런 꼴 보고 살기 싫다고 하며 여동생이 있는 강원도로 내려가셨어요. 저희 부부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에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계속 조금 불안에 시달렸지만 긴 심리치료 끝에 결국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저도 트라우마에 시달려 오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기도 했지만 신경안전제와 약물 치료를 통해 조금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고요. 그곳에서 정신을 찾은 것인지 반성문을 계속 작성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복역 끝나고 사회에 나오더라도 저는 완전히 연을 끊고 살려고 합니다. 저한테만 상처 주는 건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사랑하는 내 와이프에게 이딴 짓을 저지른 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네요. 정말 외도하는 남자, 허세 있는 남자, 술 많이 마시는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도 마시고 기피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만나 평생을 시달리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와이프에게까지 피해를 주었네요. 이런 일은 저희에게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딴 거 고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연을 끊어버리고 살길 바랍니다. 이번에 고소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들여서 몇 년간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세대뿐만 아니라 제 또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런 남자는 만나지도 마시고 상종도 하지 마시고 만나셨다면 미련 없이 떠나세요. 평생 발목 잡히고 결국엔 자식에게도 못할 짓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네요. 속상한 마음 허소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겨울에 3년 같이 살던 남자와 이혼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도 하나 있었고요. 당연히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았죠. 주변에서 나이 생각하면 참으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핀 남자랑은 죽어도 같이 못 살겠더군요.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속 끓이며 살다가는 내가 다 죽겠다 싶어서 갈라서기로 마음 고쳤고 시댁 쪽에도 알렸는데 마무리가 그리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돈이 참 아까우셨나 봐요. 끝까지 위자료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게 양육권 문제까지 나오게 되었고 저에게 양육비 주는 게 그리도 억울하신지 전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을 나눌 때도 그게 다 시부모님 돈이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러니 양육비 문제도 그냥 넘기지 않았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드냐면서 밤낮으로 저를 들들 볶아드는 통에 사람 혼을 쏙 빼놓고 심지어 저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데려간다고 불쑥 나타나 그러질 않나 아이 앞에서 못할 짓 많이 하셨죠. 덕분에 결국 양육권 포기하고 나왔고요. 이혼했을 당시엔 34살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육아하느라 거의 집에만 있었고 틈틈이 시댁 가게를 도와준 것 말곤 없었어요. 그러니 이혼 후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땐 막막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친한 친구가 카페를 운영해서 이혼 후 친구 도와주며 지냈었는데 저보고 카페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면서 이쪽 일은 친구가 알려줄 수 있다고 하길래 친정집에서 지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위자료 받은 돈도 그대로 있던 상황이라 저도 카페를 차려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돈으로 카페를 차리기에는 손바닥만한 가게에 그것도 구석진 곳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고 그런 곳을 차려봐야 망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지방을 다니며 카페를 할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았는데 건물도 허름하고 오래돼 보이긴 했어요. 혹시나 해서 부동산에 들어가 알아봤고 카페 이야기를 하자 딱 좋은 곳이 있다며 저를 어디 국밥집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이렇게 넓은 가게는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국밥집 옆에 조그맣게 빈 가게가 있었고 그곳 주인이 국밥집 사장님이라면서 예전에 거기가 분식집 하던 곳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접고 나갔다고 비어있게 된 지 한참이라고 하길래 카페하는 친구랑 같이 와서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옆에 있는 국밥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쪽 건물로는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마음고생하며 지내다가
국밥집 사장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가게 리모델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손님은 더더욱 없었죠. 리모델링 공사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공사하는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카페로 오시더니 냉수 한 잔 얻어먹을 수 없겠냐고 하셔서 날도 후덥지근하길래 얼음 잔뜩 넣어서 물 한 잔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거기 일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카페에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공짜로 달라고 했죠. 카페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뭘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얼음을 달라는 대로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국밥집 사장님이 와서 그 마음을 보시고는 저보고 정말 고맙다고 어쩜 마음 씀씀이가 요즘 사람답지 않게 따뜻하냐고 하시더니 다음날 가게로 생수 몇 박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얼음 배달 왔다고 어디다 두면 되냐고 하길래 알고 보니 국밥집 사장님이 보내셨던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제빙기가 있어서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얼음 배달 온 아저씨가 저희 카페 옆에 나란히 앉아서 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요즘은 생수도 돈 받고 팝니까?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요즘 속이 말이 아닌데 얼음 파는 아저씨가 할 소린 아닌데요? 했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혼자 웃기 시작하더니 그럼 나도 그 물 한 잔 사 먹어봅시다. 얼마요? 이러길래 저도 오기가 생겨서 공짜라고는 못하고 1,000원이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1,000원을 주며 한 잔 달라고 웃으며 말하길래 당당하게 그 돈 받고 얼음 가득 채워다가 제일 큰 컵에 따라서 줬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다 입에 털어넣더니 얼음 넣은 물이 엄청나게 시원하고 맛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어른집 아저씨가 점심만 되면 찾아와서는 저보고 냉수 한 잔 사 먹으러 왔다고 1,000원짜리를 꺼내는데 이제 와서 공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돈 받고 팔았죠. 옆 가게 리모델링 하는 내내 찾아온 것 같아요. 내가 만만해서 저러나 싶어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고 사적인 일로 와도 절대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공사도 마무리되었어요. 옆 가게 리모델링이 잘 돼서 그런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덩달아 저희 가게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전까진 매달 적자만 나다가 처음으로 수익이 생겨보기도 했고요. 물론 그 아저씨는 꾸준히 찾아왔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돈 받지 않겠다고 날도 선선해져서 얼음 장사도 힘들 텐데 그냥 드리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자기 얼음 장사 아니라고 막 웃는 겁니다. 그때 얼음 배달은 친구 부탁으로 온 거고 자기는 원래 떡집을 하고 있다면서 부모님 대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며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길래 무슨 저렇게 말 많은 남자가 있나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한동안 저희 카페는 그럭저럭 잘 되었어요. 옆 가게 손님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 카페도 수익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대형 카페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커피 말고도 뭔가 더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케이크를 팔아볼까 하다가도 너무 비싸고 뭐가 없을까 고민 끝에 떡을 같이 팔아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 아저씨 영향도 크긴 했어요. 매번 저희 카페에 오면 떡집 자랑을 그렇게나 늘어놓고 갔으니까요. 거기서 물건을 좀 받아다 같이 팔아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 연락처도 받았고요. 근데 문제가 커피랑 어울리지 않았어요. 달짝지근한 커피랑 같이 먹기 좋다며 그 아저씨가 파는 법을 말해줬는데 커피랑 먹기엔 너무 밋밋했습니다.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아닌 건가 싶었죠. 제가 시큰둥하니 그 아저씨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종류의 떡은 다 갖고 와서 저보고 먹어보라며 이건 괜찮지 않냐면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엄청 상처받아서 돌아갔고요. 그래도 짜증 한번 내지 않더군요. 그나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건 찹쌀떡이었는데 속에 팥 대신 다른 걸 넣어보자고 생각해서 제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레시피도 찾아보다가 그때부터 크림떡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안에 크림을 꽉 채워서 먹어보니 맛있었거든요. 겉에 찹쌀 반죽은 그 아저씨도 너무 크게 했어요. 만두피처럼 찹쌀떡을 펴서 크림을 넣고 빚는 거라 밤마다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크림떡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출도 예상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돈 벌어서 제일 좋았던 건 내 아들에게 이쁜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주말마다 만나는데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옷부터 사 입히는데 그때 이곳저곳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고요. 직원이 없어서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지만 몸은 힘들어도 주말만 되면 다 풀렸어요. 근데 손님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면서 커피는 문제가 아닌데 혼자서 크림떡 만드는 일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저씨를 자주 부르게 되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카페에 찾아오길래 할 일이 정말 없나 보다 싶어서 딱한 마음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곰발바닥같이 생긴 손으로 어찌나 잘하는지 양 조절을 못해서 그것만 잡아줬을 뿐 나머지는 알아서 척척 잘하더군요. 그래서 평일엔 가게 마치면 그 아저씨랑 둘이서 카페에 남아 크림떡을 만들었습니다. TV 틀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지기도 하고 그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나이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저보다 10살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노안도 그런 노안이 없었네요. 저희 둘 다 40대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초반이었고 그 아저씨는 후반이었고 같이 수다 떨며 만드니까 덜 힘들고 지루하지 않아서 좋긴 했는데 남의 집 남자를 저녁마다 부르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한번 물어봤더니 결혼은 못했다고 예전에 파혼 당하고 나서 혼기를 놓친 것 같다며 혼자라고 하길래 그때 마음고생이 심해서 저리 늙은 건가 싶더군요. 매일 붙어있진 않았어요. 그 아저씨 일이 바쁘면 안 오기도 했고 못 오게 되면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다가 저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으니까요. 나중에는 납품 비슷하게 떡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걸 제가 팔고 동업 비슷하게 꽤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카페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돈도 모으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모아서 우리 아들 다시 데려오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아들이 아니라 다른 게 오더군요. 전 남편이 8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부터 알고 있긴 했어요. 저희 가게 반대편에서 누가 계속 쳐다봐서 누군가 했더니 전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진 않고 구경만 하듯 지켜만 보길래 민망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카페 장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했죠. 주말에 아들에게 줬던 용돈도 전 남편이 뺏었다고 했을 정도로 사정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역시나 그날 밤 가게 정리하고 혼자 크림떡 만들고 있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더니 그동안 잘 지냈냐고 자기가 반성도 많이 하고 너무 그리웠었다. 혼자서 외로웠다고 하는데 찾아온 용건이나 말하고 나가라고 잘랐어요. 근데 계속 제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저보고 외롭지 않냐고 역겹게 그러는데 잊고 지냈던 예전 기억도 다시 살아나고 나가라고 소리쳐도 능글능글 제 근처를 맴돌고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 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가게로 와달라고 하고 다른 말 없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카페 문이 부서질 듯 문을 열어젖히면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 아저씨였어요. 저는 보자마자 전 남편에게 그랬죠. 외롭긴 누가 외롭냐고. 전혀 생각 없다고. 나도 매일 밤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전 남편은 엄청 놀란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더 놀란 것 같았네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 아저씨를 뚫어지게 보더니 저보고 바다까지 갔냐며 저딴 늑다리를 만나냐고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보고 가볍다, 싸 보인다, 돈 때문에 그러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치욕스러운 말을 뱉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저는 넋이 빠져 있었고 그때 그 아저씨가 냅다 달려오더니 전 남편 입을 손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터진 주둥이라고 어디서 그런 험한 말을 하냐면서 멱살도 아니고 전 남편 입을 막는 모습이 참 순박해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멱살을 잡긴 했어요. 그 아저씨가 전 남편을 번쩍 들어 올렸거든요. 힘 좋은 건 예전에 얼음포대 들고 올 때부터 알아보긴 했는데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순식간에 들어 올리는데 전 남편은 공중에서 아둥바둥 거리고 있고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소리 지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내가 다 낼 테니까 아주 반죽을 해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정말 반죽할 기세로 남편 팔을 붙잡고 흔들었고요. 그렇게 10분 정도 실랑이 벌이다 전 남편이 자기 발로 가게를 나갔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가게 문도 간신히 열고 나가는데 제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저랑 남아서 다음날 팔아야 할 크림떡을 만들고 갔고요. 힘을 별로 안 썼는지 잘 빚더라고요. 저보고 누구냐 무슨 일이냐 묻지도 않길래 저도 할 말만 하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전 남편은 얼씬도 하지 않았고요. 근처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저번 일 때문에 그런지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한번 제대로 털고 나니 마음이 한결 후련해지더라고요. 얼마 전 전 남편 엄마가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하지 않나며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번다고 하는데 양육비 다시 정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양육비 말고 양육권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들 데려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정보다 많이 당겨지긴 했지만 저희 아들도 엄마랑 지내겠다고 하고 경제 사정도 이제는 제가 더 안정적이니 법원에서 재조정 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 아저씨하고는 예전과 똑같이 지냅니다. 제 친구는 자주 만나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 얼굴 보니까 결혼 뒤의 일들이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주 나중에 제 아들도 성인이 되고 그때도 이런 사이가 유지된다면 그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혼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못 보낸 시간도 보내고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려고요. 이혼하고 혼자 지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